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려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통 우리 휴대폰 종류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랑 이제 아이폰이 있죠. 안드로이드는 LG 폰과 삼성 폰, 그 다음에 샤오미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등등 폰이 있고, 아이폰은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거 하나인데, 휴대폰으로 지금 수업 보시는 분들 중에 안드로이드는 수업 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분을 보면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아이폰은 얘네가 보안 문제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폰으로 여러분들 수업 보시는 분들은 25분을 못 채우면 출석 체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컴퓨터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휴대폰으로 이거 보면은 화면이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컴퓨터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어서 이제 아까는 이제 패시브에 대한 얘기를 했죠. 패시브 가만히 있어도 냅둬도 그냥 알아서 되는 거, 그걸 이제 패시브라고 하고요. 그 반대인 이제 능동적인 태양열 난방입니다. 액티브 솔라이팅입니다. 액티브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 캐릭터가 가만히 있어도 아우라가 나오는 거, 얘는 패시브고요. 우리가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 얘는 액티브죠. 그래서 칼을 휘둘러야 우리 되는 거 액티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태양열 난방은 우리가 뭔가 설치해서 얘를 펌프를 돌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얘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왼쪽에 보는 거는 이제 태양열 흡수식 냉난방입니다. 나중에 태양열 파트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복잡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많이 봤던 방식은 요런 걸 겁니다. 요런 거. 이렇게 태양열 판넬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위에다가 물탱크를 하나 설치해 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가열된 뜨거운 열매체가 위로 상승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뜨거운 물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급탕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주 많이 뜨고 있고 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그건 이제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전지입니다. 보통 PV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솔라셀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포토볼테이크라 해서 PV라고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고요. 그 빛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구조물 설치 구조물 설치 타입에 따라서 트러스 형태, 그 다음에 H빔 형태,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레임 형태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트러스 형태 이런 거 많이 쓰죠. 많이 쓰고 H빔도 많이 쓰고요. 스페이스 프레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휴게소, 여러분 지나가면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설치가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주차를 밑에 이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죠. 주차로 활용하려면 다리가 많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은 차 대기가 힘드니까 차를 들려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신재생에너지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대기권을 이렇게 보면은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존층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름철에 선크림 바르죠? 선크림
뭡니까? 선크림, 이 보면은, 여러분들 막, 뭐, 자외선 차단율 몇 프로 뭐 이런 게 돼 있죠. 뭐 거기 보면 뭐 25, 그 다음에 50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어떤 그것을 차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살이 타니까. 살이 탄다는 말은 피부 조직의 어떤 변화를 준다는 말이고, 변이를 일으킨다는 말이고, 그 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피부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부 질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적절히 차단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크림이 없던 그 시절에, 아주 옛날에도 우리 인류는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바로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자동적으로 차단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이렇게 이때까지 자외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대륙권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0km까지, 성층권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0에서 뭐 50km 사이,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기 오존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5에서 30km 요 사이에 오존층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구간은 보통 한 10km 높이 정도에서 비행기는 날아다니고, 보통 비행기는 구름 위로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구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오존층에 파괴되는 과정은 CFC라고 하는 예전에 쓰던 우리 냉매의 일종입니다. 냉매. 상변화 물질이죠. 냉매의 일종인데 이게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은 이게 상승을 하는데, 상승을 하면서 오존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CFC로부터 염소가 방출되고요. 이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 파괴된 오존층으로부터 다량의 자외선 침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암을 유발되게 되고요. 이 CFC의 냉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과정은 연쇄 반응, 그러니까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하나가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그 반응을 가속화하는 현상 때문에 오존층 파괴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죠. 뭐 그렇다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아까 했던 CFC가 방출되게 되면은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여기 염소가 나오게 되고, 이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오존층이 이렇게 파괴되면은 보통은 이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이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뚫리면은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살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암을 일으키든지 어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이렇게 많이 뚫려 있더라 하는 겁니다. 위험하죠. 자, 그 다음에 산업화,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썼을 때, 화석연료를 자꾸 사용했을 때 환경오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석연료를 이렇게 태우게 되면은 자동차, 공장, 발전소, 가정 등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들이 이렇게 배출되게 됩니다. 대기권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수증기와 만나면서 황산이나 질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또 좀 지나다 보면은 이제 비가 오겠죠. 비가 오면은 비물에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산성비로 내리게 됩니다. 산성비로 내리게 되면은 일단은 호수가 산성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토양이 또 산성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나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차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런 오존 등에 의해서 나무나 어떤 식물들의 파괴도 일어나게 되겠죠. 자꾸 이런 게 가속화되면은,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사람도 살기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슈로가 되는 것은 이제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우리 요즘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지금 북극 남극에 빙하가 녹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북극곰이 이렇게 빙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보통 얘들이 이제 빙하 위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빙하가 높게 되면은 얘가 이제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잠깐은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얘네도 이렇게 올해는 아무래도 포유류니까, 이 육상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에 그렇게 오래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곰들이 메말라서 막 죽고 있는 뭐 이런 영상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온실가스라는 건데, 이 온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닐하우스 딱 이렇게 지어져서 빛이 팍 받으면은 빛이 나가지는 않고 그 에너지가 나가지는 않고 여기 오롯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온실가스가 지구를 확 덮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아주 거대한 비닐하우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온도 올라가면은 이제 얼음을 녹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얼음은 보통 이제 빙산을 녹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북극곰이 못 살게 되는 거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해수면의 상승은 빙산에 녹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히말라야 같은 산에 있는 만년설들이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렇다.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효과입니다. 온실효과는 아까 말했던 것이 온실이죠.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대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어떤 이런 에너지원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점점 더워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지구의 표면 온도가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그 인간이 내연기관을 발명하고부터 석유를 미친 듯이 떼기 시작했죠. 석유를 미친 듯이 떼면서 그로 인한 온실가스가 지구를 뒤덮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1880년도부터 그 다음에 2000년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도가 상승할 때마다 뭐 해수면이 몇 미터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디테일한 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 빙하나 만년설이 녹기 때문입니다. 보통 빙산 같은 경우는 녹아도 해수면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육지에 있는 어떤 빙산들은 얼음들은 녹으면은 바다로 흘러가면서 바다의 해수면을 높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위가 낮은 지역, 보통 일본은 100년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수면 위치보다 낮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길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북극곰이 살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연평균 온도를 봤을 때 50년 사이에 약 1도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2000년도까지 점점 더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의 숙제 하나가 나가겠습니다. 무엇이냐? 기상청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전 기상 데이터 값들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기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부산 지역에 서울에 했으니까 부산 지역 연평균 온도 추이를 분석하시옵니다. 자, 숙제 1번입니다.
기상청에 들어가시면은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자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적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부산 지역 한정해서 연평균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뭐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50년 사이에 연평균 온도가 몇 도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부산 지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부산 지역은 오히려 연평균 온도가 떨어졌다든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데이터를 골라서 데이터 마이닝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평균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연평균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적절히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2페이지 이내. 원인까지 분석해낸다면 아주 훌륭한 레포트가 되겠죠. 네, 숙제입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느냐?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산호초로 형성된 투발루 섬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동네가 이제 물바다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방벽을 세운다든지 방수벽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토를 보존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름 안 되면은 태풍이 불 텐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방벽이 무너지거나 물이 새거나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더 이상 이 국토를 유지할 수 없겠다 해서 지금 2001년도에 국토를 포기하게 됩니다. 11,800명의 인구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죠. 안타까운 노릇이겠죠. 고향이 사라진다니. 그 다음에 이제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인산염이라는 걸 팔아먹어서 아주 부자연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 너무나 이 생각 없이 이걸 다 팔다 보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고 나라는 최빈국으로 추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다고 인정은 하고 있는데요. 이스터 섬,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이죠. 근데 이 이스터 섬에 대한 미스터리가 왜 그러냐? 석상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이랬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이런 석상 만들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나 이 나무를 무차별하게 이제 베어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토양이 황폐해지고 식량 부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재해 우리가 나무가 없으면 해일 그다음에 홍수 가뭄 이런 데 또 취약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 멸종하게 됐다 하는 게 또 몇 가지 이론 중에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벌목으로 인한 그 원주민 멸종으로 인해서 이 섬에는 돌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게 한 가지 학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펭귄들이 살 곳이 없고 북극곰이 살 곳이 없고 실제로 사람들도 살 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큰일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왜곡과 에너지가 남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이 과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맹신한 나머지 이렇게 과학기술로 인해서 어떤 인류의 편리함을 막 가속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소에서는 매연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죠. 그 어떤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 후손들이 다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예. 그래서 국가별 연간 CO2 방출량인데요. 뭐 아무래도 개발도상국들 이제 잘 살려고 하는 나라들, 잘 살기 시작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고 또 그로 인한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들이 엄청납니다. 뭐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의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한국은 아직 작긴 하지만 그래도 큰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1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의 절감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어떤 이런 신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다. 이 어떤 미국의 얼마 전에 낙선하신 대통령을 어떤 풍자하는 그림 같은데, 뭐, 그렇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인간 환경, 인간 환경은 이렇게 생기고, 자연 환경은 이렇게 생기죠. 어떤 꽃과 풀숲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것이 자연. 뭔가 메카니컬하게 정돈돼 보이지만 뭔가 삭막한 인간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관과 생태 중심적 사고관의 차이는 인간이 어떤 이런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하는 어떤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라면 생태 중심적 환경과는 우리 모두가 공생관계에 있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뭐 어떤 이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의 어떤 그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이렇게 피라미드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를 봤을 때요. 인간이 어떤 이 먹이사슬의 끝에 위치해서 이 모두를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끝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짓누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과 우주는 오직 인간의 존속과 번영의 가치 관점에서만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 환경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이 자연과 우주의 중심이다. 어떤 이런 세계관에 근거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태계 중심의 세계관, 모든 이 생태계는 하나의 어떤 사이클을 이루면서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가치나 소유를 초월해서 아주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폐기물 농업축산에서는 이렇게 메탄가스, 뭐 질산,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냉매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다음에 냉매를 어떻게 써가지고 이 오존층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 지도자들이 열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조금 더 막을 수 있을지, 이 가속되고 있는 어떤 환경의 파괴를 우리는 어떻게 이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자체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 파괴를 해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부를 이루고 위치를 이루었지만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늦게 진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환경 좀 생각해서 좀 늦춥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좀 불리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25분이 됐는데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